잠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원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이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출입구를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 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4조 2항을 보면 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일단 이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다만 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이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법정 촬영을 일단은 이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은 주변, 청사 전체 주변이 지금 경비가 삼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재판부 역시 법원 내부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절차적 특혜가 주어지면 실질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뭐 실체적으로 어떠한 뭐 진행의 과정에 관한 특혜라든지 아니면 이 결론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절차적 진행에 관해서는 이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특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예.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공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형사 대법정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거물급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요? 예, 이 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소법정, 중법정, 대법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소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방청석이 한 2줄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법정은 이제 7줄, 8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417호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이 높이도 3층 정도 높이로 굉장히 조금 높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 대법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대심 판정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법정이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들이 해당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이 이 해당 법정에서 진행됐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이 법정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5번째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서울중앙지법 인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과 지금 이곳 서울중앙지법까지는 걸어서도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판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그 시간에 임박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오늘 일단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이 인정신문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이 재판부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인지,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일단 법원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피고인이 받고 있는 이 공소 사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혐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 공판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들어보면 재판이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기실도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 피고인 대기실 같은 경우가 형사 사건은 이 구속되는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있는 시간 동안 이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에는 다만 이 불구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경호적인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저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어떤 경호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녀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가능은 합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자, 주요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 권력을 일정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이 내란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당시에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하기 위해서 군경을 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선관위에도 이제 군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동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형법 87조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법리적인 검토가 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리에 포섭이 되는지 이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검찰이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 소추를 대지 아니한다라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거고 지금 이제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지금 현재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경우에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란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폭동을 국헌 문란의 목적 등을 가지고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 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달리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만약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를 달리 정리해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비상계엄 전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내란죄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직권남용죄의 그 혐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탄핵 심판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됐던 규정이고 이것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 이 부분 신문을 하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이제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해당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이 증거 능력 인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진행될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난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발언을 할 기회도 주어집니까? 예, 일단은 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지는 이 재판장의 허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 형사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현재 재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현재 재판부가 구속 취소의 결정을 했던 재판부고,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재판장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 본안에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해당 쟁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2명을 불렀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로 이 탄핵 심판에서도 증언을 했던 인물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중령, 이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가 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에서도 증인 신문을 했었고, 이 당시에 헌재에서 유일하게 이 헌재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현 단장이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이 검찰이 어떠한 부분을 또 질문을 할 것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 김영기 중령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군이 출동했던 과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할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발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아무래도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지금 국회의 증언이라든지 헌재에서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진술을 어떻게 하면 신빙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시간적인 순서에서 모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본인의 진술 간에 모순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오늘 일정 이후에는 이제 4월 21일에 2차 공판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3차, 그리고 5월 1일에 4차 이제 공판 기일이 예정이 되는데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하더라도 3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공판 기일은 거의 다 증인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증인 신문 기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병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다른 피고인들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병합을 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만 이 병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없는, 본인의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다른 피고인의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부의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병합 여부가 이후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 직권남용이 추가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가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추가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까? 만약에 직권남용이 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내란 혐의의 재판 이 일정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병합 과정에서 그 병합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 진행을 위한 이 기일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병행 심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연해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병합, 병행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병합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의 죄 아니면은 이 여러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병합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병행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유사점이나 동일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병합 심리보다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의 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